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이 황금 연휴, 5월 황금 연휴에 주일날이다 보니까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방송 시작하자마자 달려와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팬클럽 가입해 주시고 선물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리는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네. 추천 부탁드릴게요. 추천해주신 987분께도 감사드리고, 오늘은 과연 몇 분까지 시청하실지, 또 추천은 어디까지 갈지, 오늘은 잘 모르는 날이네요. 그죠? 네. 길이 많이 막혔다지요? 예, 길이 많이 막혀서, 놀러 가시는 분들, 예, 놀러 가시는 분들이 어제부터 되게 많으셔가지고, 예, 고속도로가 많이 막힌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이 세월호의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문득 이제 저도 챙겨야 될 많은, 우리 친정엄마 기일이 그동안 지나갔는데, 제가 이제 못 가봤어요. 네. 사실, 이번 세월호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챙겨야 될 일을 못 챙기고 그렇게 지내온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천천히 분노해야 이깁니다. 라는 말처럼, 예, 우리가 이번 세월호를 잊으면 안 된다. 이건 좀 각오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세월호에 대해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 뭐야, 또 어디서 불났어? 응. 아, 대구. 깜짝이야. 지하철에서 불난 게 보여가지고 깜짝 놀랐네. 서울 아니죠? 옛날에 대구 지하철 버스에서 불난 거였죠? 지하철역으로 막 연기가 나오고 깜짝 놀랐어. 예, 옛날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네, 그 자료 화면인데, 소리를 죽여놓고 화면만 보다 깜짝 놀랐네요. 그래요. 자, 오늘은 사고 발생 19일째입니다. 세월호 침몰 19일째인데요. 네, 세월호 침몰 19일째이고, 이번 사고에서 아직 구조되지 못한, 내지는 생사가 확인이 안 된 사람이 80명이 넘죠. 아직. 그죠? 네. 80명이 넘는 희생자가 아직 실종 상태로 있고, 무엇보다 지금 계속해서 예, 뭐라 그러나, 언론에서 정직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게 있어. 뭐냐 하면, 실종자 숫자. 지금 명단에, 어저께, 어떻게 됐어요? 젖병 사건? 네. 60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저께 우유가 반쯤 들어있는 아기 젖병이 발견됐잖아. 네. 아기 젖병이 발견됐는데, 생존자 이름에도 없고, 예. 생존자 이름에도 없고, 실종자 이름에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 생존자 명단에도 없고, 실종자 명단에도 없는 아기 젖병이 발견이 됐어요.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어린 아기가 타고 있었단 얘긴데, 그 아이의 존재가 지금 어저께야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실종자가 60몇 명이다. 이게 사실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발견된 사망자 숫자가 260 몇 명이라고 해서, 200 몇십 명? 240 몇 명이라 그래서, 실종자가 60명이다. 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돌피노는 뭐냐면, 그저께죠. 금요일날 울릉도를 떠나 독도로 가던 여객선이 엔진이 꺼져가지고, 해경에 업무를 받으면서 돌아왔대요.
예, 독도 가던 여객선인데 엔진이 꺼져서 해경의 엄호를 받으면서 돌아왔는데 그 인터넷에 올라온 글에는 누가 그 독도 여객선 돌피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로 덜덜 떨었던 진정한 이유는 해경이 엄호를 했기 때문이다. 예. 우스갯소리를 누가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 말의 의미가 딱 깨달아지는 느낌이 오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돌피노의 여객선의 승객들이 돌아오는 동안 내내 떨었는데 덜덜 떨었던 이유가 뭐냐. 해경이 엄호를 했기 때문에, 예. 해경이 호의를 하는 걸 보면서 떨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인터넷에 우스갯소리로 도는 거야. 사고 안 나고 무사히 다 돌아왔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해난 사고가 났을 때 해경이 옆에 있다는 게 두렵다는 그런 얘기죠. 지금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뭐라 그러나 해경 구조대가 어민들이 구할 때 뒤에서 구경만 했다. 즉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어업지도선이 승객들을 구하고 그 다음에 어민들이 이 승객들을 구할 때 해경 구조대는 뒤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런 기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해경이 그 독도로 가는 여객선을 엄호했는데 그게 더 두려웠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이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이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네. 네. 그거 무슨 증거 영상 있어요? 해경 구조대가 구경만 했다라는 증거 영상 있습니까? 저 그거 못 봤는데요. 그란데라떼님, 동영상 증거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천에서도 버스가 불이 났고 승객들이 대피했다. 지금 오늘 무슨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뭐 또 다른 사망사고가 있었습니까? 예, 세월호 안내방송 때문에 상황심리 사고도 승객들이 방송을 불신하게 됐다. 그래요. 지하철 사고 때도 정부 당국을 못 믿어서 스스로 문 열고 나왔다. 그래요. 맞아요. 자, 여러분 망치부인 뭐 검색하면 나오는 방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요. 네, 신경 쓰지 말고, 네, 알아서 지금 이제 조치하고 있으니까 못 본 척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일단, 제가 어저께 생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예, 제가 어제 생방송을 하기로 했었어요, 원래. 근데 이제 원래 왜 하기로 했냐면, 금요일날, 지하철 사고가 있었잖아요. 2호선 지하철 사고가 있었고, 제가 그 지하철 사고를 보면서, 금요일날 너무 방송을 6시간 정도 오래 해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7시경에 끝내면서, 예, 7시가 넘어서 이제 방송을 끝내면서, 제가 이제 토요일날 방송하겠다.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지하철 2호선에 대해서, 시당국이나 뭐 이렇게, 좀 잘못이 발견되면, 그러면 이제 제가 엄격하게 비판을 하기 위해서, 엄중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방송을 할 생각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어저께 방송을 하기 전에, 그래서 내가 이제 박근혜를 비판한 것처럼, 누구도, 박원순도 비판하리라,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어저께 방송을 열었는데, 방송하려고 그랬는데, 방송을 하려고 이제 박원순 시장이 잘못했다는 기사 좀 보자. 그랬더니, 박원순 시장이 뭐 늦었다든가, 뭘 잘못했다든가, 그런 기사가 없는 거야. 어제 혹시 그런 기사 났어요? 박원순 시장이 뭐 잘못했다, 이번 사고에. 박원순 시장이 우왕좌왕 했다든가, 시당국이 사고 현장에 대해서,
시당국이 사고 현장 수습에 뭐 상황 판단도 못하고 뭐 승객들이 아직도 있나요? 라든가 뭐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이런 게 없었잖아. 그죠? 그래갖고 어저께 생방을 못했어요. 네. 내가 이제까지 8년 동안 방송했는데 이제까지 8년 동안 방송하면서 깔려고 준비한 방송을 깔 게 없어서 못한 경우는 어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물론 연합뉴스에 하나가 낫긴 낫더라고요. 연합뉴스에 하나가 낫긴 낫는데 그 내용이 뭐냐. 원래 매뉴얼상 4시간 만에 복구하기로 해놓고 8시간이 걸렸다. 예. 원래 매뉴얼상 4시간 안에 복구해야 되는데 8시간이 걸렸다고 어제 비판한 기사가 났는데 그 연합뉴스를 보고 많은 누리꾼들이 연합뉴스가 혼나야 된다고. 예. 연합뉴스가 혼나야 될 것 같다고 이제 욕을 먹었다는. 예, 이거는 시장이 욕먹을 일이 아니라 연합이 욕먹어야 될 일이다. 그랬었다는. 그래요. 조선일보가 2시간 지나서 왔다. 그거 허위사실이죠? 조선일보에서 무려 2시간 지나서 박원순 시장 나타났다. 그거 허위사실 아니에요? 사고 발생하고 금방 현장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죠? 2시간 뒤에 나타났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3시 40분에 3시 30분에 사고가 났는데, 5시 30분에 시장에 나타났다? 그거 어디서 나온 거야? 차가 밀려서? 2시간?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은데? 예. 아니, 우리가 내가 그날 6시 넘어서 봤구나? 아닌데? 4시 반. 5시쯤에 봤을 때, 박원순 시장이 이미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지 않았어? 5시 넘어서 도착? 예. 일단 시장이 현장에 도착하지 못한 이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고의 늑장 대처? 사고의 늑장 대처란 건지, 박원순 사퇴. 그래, 우리 개구리군. 박원순 사퇴시키자. 박원순 사퇴시키고, 그리고 박근혜도 같이 사퇴시키자. 그지? 지하철 사고 책임을 지고, 박원순 사퇴를 시키면서 박근혜도 같이 사퇴를 시키는 걸로 하자. 아주 공정하지? 그지? 지하철 사고에서 희생자가 없어도 박원순 사퇴해야 되니까, 그래, 우리 박원순 딱 사퇴시키고, 이번에 새로 선거하고, 그리고 박근혜도 같이 사퇴시키자. 자, 할 말이 많아요. 그죠?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박원순 사퇴라고 얘기한 사람들한테 오케이, 좋다. 박원순 사퇴시키고 박근혜도 사퇴시키자. 예. 저도 반대 안 합니다. 예, 둘 다 사퇴시키는 거. 예, 둘 다 사퇴시키는 거 저는 반대 안 해요. 예, 찬성합니다. 그리고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박원순 시장, 예. 박원순 시장한테 악플이 달렸습니다. 예, 박원순 시장한테 달린 악플 중에 가장 충격적인 악플이 뭐가 필요해? 악플가 없다. 예. 가장 충격적인 악플이 뭐였냐면 청와대로 꺼지라고. 박원순 시장더러 예, 청와대로 꺼지라고 악플을 달았다는 예, 너무너무 충격적인 네. 박원순 시장이 발빠른 대처를 해서 예, 대처를 너무나 빨리 해가지고 대중교통수단 이게 열차가 8시간인가 걸려가지고 복구가 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2호선 승객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버스를 증편하고 개인 택시 3부제를 풀어서 예, 개인 택시 3부제를 풀어가지고 대중교통 대안 만들고 그런 거 보고서는 시민들이 박원순은 청와대로 꺼지라고 그랬다는
예, 그 충격적인 악플 이야기 전해 들었습니다. 예. 자, 그 박근혜 지지 70%, 77% 그것도 사실 정확한 게 아니에요. 예. 박근혜 지지율이 70%다 이렇게 이게 지금 항상 박근혜 지지자들이 박근혜가 욕을 많이 먹으면 그렇게 떠들고 다녀요. 네. 근데 지금 박근혜 지지율 70%라는 게 그게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허구라 그랬죠. 허위. 예. 그 박근혜 지지율의 비밀 그 CBS 뉴스에 나왔어. 그 뭐라고 물어봤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진다는 이야기. 그 오늘은 원래 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박근혜 지지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부터 합시다. 박근혜 지지율 70%라는 그들의 주장의 허구성. 이유가 뭐냐? 질문을 두 가지로 그러니까 리얼미터하고 리얼코리안가? 여기에서 질문을 전혀 다르게 한 거야. 결과가 10% 이상 차이가 났어. 이유가 뭐냐? 리얼미터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야. 자, 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질문인데요. 내가 맨날 그러잖아. 질문을 까라. 질문을 까지 않는 여론조사는 가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 이게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얼마나 잘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잘한 정도를 묻는 거잖아. 근데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잘했냐 못했냐라고 물어본 거야. 결과가 전혀 달랐다는 거죠. 얼마나 잘했느냐고 물어보면 잘한 정도 안에서 골라야 되는 거야. 근데 잘했냐 못했냐라고 물어보면 못했다란 대답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이 지지율 조사는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박근혜 지지율은 예, 거짓말일 가능성이 커요. 예. 지지율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큰데 우선 첫 번째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야. 질문이 잘못돼가지고 무조건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그 박근혜 지지율 작년에 지지율 조사했던 거는 뭔가 잘했다는 대답하기 전엔 이게 답변에 박근혜가 뭘 잘했느냐를 골라야 돼. 근데 뭘 잘했다 기타 없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잘한 게 없다. 근데 잘한 게 없는 사람도 억지로 골라야 돼. 그 중에 뭐 하나를 골라야지만 다음 질문이 나오는 그런 식의 여론조사.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지지율이 높게 나오게 하려고 뭔가 하나는 잘했다고 대답을 해야 넘어가게끔 그런 여론조사를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까라! 여론조사 그 질문을 까라고 우리가 계속 주장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질문 내용을 그렇게 장난을 못 쳐.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여론조사의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 응답률의 문제야. 응답률. 응답률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가령 조사 대상을 1000명으로 잡았다. 조사 대상을 1000명을 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1000통을 누가 받아서 답변을 해야 돼. 1000통을 누가 받아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박근혜가 뭔가 하나 잘했다는 대답이 올 때까지 그 질문에 끝까지 응답한 사람이 1000명이 될 때까지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10,000명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 질문에 뭐 하나는 박근혜가 잘했다는 대답을 해야 돼. 그래서 9,000명이 끊어버렸어. 9,000명이 끊어버리고 1,000명만 끝까지 대답했다. 그러면 응답률 10%가 나오는 거예요. 10,000명한테 전화했는데 9,000명은 뭐 이게 잘한 게 뭐 있어 하면서 끊어버리거나 전화 안 받거나 그래버린 거야. 그리고 뭐 여론조사 한다고 끊어버린 사람 이런 거 다 합쳐서 9,000명이 전화를 안 받고 1,000명이 전화를 받으면 그 조사의 응답률이 10%가 되는 거예요. 10%. 근데 요즘에 박근혜 지지율 높은 여론조사 응답률이 전부 다 몇 프로예요? 박근혜 지지율 높은 여론조사의 응답률 전부 다 몇 프로? 6%. 예, 6% 뭐 5점 몇 프로 이러잖아요. 그죠? 5%대. 5%대 6%대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1,000명이 전화 받아서 대답할 때까지 2만 통 걸었단 얘기야. 2만 통을 걸어서 2만 통 중에 19,000통은 끊어버리고 19,000통은 끊어버리고
그 1000통만 가지고 통계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5% 전화 받은 사람들 중에 그 70%가 지지했다. 그러면 실제로는 몇 프로 지지했다는 얘기야? 실제로 약 3.5%? 3.5%가 지지했다는 얘기야. 국민 중에. 3.5%가 지지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라면 또 그 다음 비밀, 여론조사의 두 번째 비밀은 뭐냐? 그러니까 세 번째 비밀이야. 첫 번째 질문, 얼마나 잘했느냐 물어봐. 잘한 게 없으면 끊어버리겠죠? 그죠? 첫 번째 함정은 얼마나 잘했는지를 물어. 잘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 끊어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응답,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돼. 잘한 게 없다는 의견이. 그게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응답률. 전체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받고 그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이 5%대라는 거야. 6%, 5%, 6%. 그러면 전체 국민 95, 94%는 대답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지지율은 사실이 아니란 얘기야. 세 번째 비밀이 있어. 뭐냐? 보통 여론조사가 주로 뭘로 여론조사를 하느냐 하면, 일반 전화, 유선 전화. 그럼 이제 유선 전화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 전화기가 꽂혀있는 코드를 가서 뽑아봐. 전화기 코드가 전화선을, 뚜껑을 열고, 인터넷선을 연결해갖고 전화기에 꽂아놨으면, 그건 인터넷 전화예요. 인터넷 전화는 여론조사 대상이 아니에요. 인터넷 전화는 여론조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론조사 대상이 되는 전화는 뭐냐면 위에 2개, 밑에 2개에서 4개 네모난 그 콘센트야. 네모난 전화선. 그래서 4개의 그 꼭지를 꽂는 전화기만 일반 유선 전화예요. 일반 유선 전화는 이게 전화번호가 지역 구분이 되어 있어. 9자로 시작하면 강북 지역이고 5자로 시작하면 강남 지역이고 뭐 이렇게 7자로 시작하면 여의도 신촌 이쪽이 대상이고, 예. 그래서 번호마다 뭐 3호로 시작하면 무슨 을지로나 뭐 이쪽이거나, 그래서 번호가 어떤 번호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 지역을 나누게 되는 그 유선전화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유선전화가 요즘에 많이 남아있냐? 시골은 대부분 유선전화죠.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쓰는 전화는 대부분 유선전화예요. 시골 노인들이 받는 전화는 대부분 유선전화야. 그 시골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인터넷 전화 있는 집은 드물어요. 거의 드물어.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살고 있는 집은 대부분 다 유선전화야. 그죠? 그런데 그 도시는 어때요? 도시는 유선전화가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왜? 그러니까 그 몇 년 전, 10년 가까이 됐어. 한 5, 6년 전에 그 KT나 무슨 데이코메 이런 데에서 그 유선전화를 전부 다 뭘로 바꾸라고? 인터넷 전화로 바꾸라고 유도를 했어요. 유선전화를 자르고, 유선전화를 없애고, 유선전화 번호 그대로 인터넷 전화로 바꾸라고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전화를 공짜로 놔주면서 유선전화를 없애게 했어.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 집집마다 유선전화를 그 인터넷 전화로 바꾸라고. 이거 서울은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예. 서울에서는 대부분 인터넷 전화를, 유선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다 바꾸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노인층 가구, 노인 독립가구가 아니면, 노인들만 사는 집이 아니면 대부분의 집은 인터넷으로 바꾼 거야. 인터넷 전화로. 그러면 이게 보통 50대 밑으로, 50대 40대 밑으로 사는 사람들은 집에 유선 전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드물어요. 이게 그 젊은 사람들이 사는 가구에서 인터넷 전화가 아닌 4개 꼽는 유선 전화가 있는 집이 드물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즘의 여론조사는,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야? 대부분 시골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많다는 거죠. 시골 할머니가 많고, 그 다음에는 뭐야? 이 도시에서도 대부분 인터넷 전화를 바꿨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선 전화로 받는 집은 그 집에 오래 산 노인들이야. 오래 산 노인들만 이 인터넷,
여론조사에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이분들의 특징은 또 뭘까? 자, 네 번째, 여론조사의 비밀. 자, 첫 번째는 질문이 얼마나 잘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꼭 잘했다고 대답해야 돼. 잘한 거 없다. 그러면 아예 반영이 안 돼.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응답률이 그래서 굉장히 낮다. 5% 6%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5% 6% 응답해갖고 거기서 100% 지지율 얻었다. 그럼 실제 국민 지지율 몇 프로야? 5%란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밀이 뭐라 그랬어요? 이 전화가 대부분 유선전화인데 그 유선전화는 노인층들이 주로 쓰고 있고 일반 젊은 가구에서는 지금 유선전화 4개를 꼽는 유선전화를 거의 받고 있지 않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나이 때 30, 40대의 여론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증거자료 뉴스로 있어요. 증거 뉴스가 뭐냐면 그 리얼미터에 응답한 사람 숫자를 비교해보면 대부분 노인층이야. 50대 이상. 50대도 적고 60대, 70대가 많은 이유가 그 신문기사 좀 봐봐요. 그거 보셨죠? 예.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60대, 70대 이상이 많아. 왜? 유선전화로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노인층이 많은 이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비밀이 뭐냐. 이 노인분들은 텔레비전을, 주로 이 노인분들이 보는 프로그램이 그 뉴스를 접하는 정보, 뭘 통해서 접하죠? 이 노인분들, 네 번째 비밀. 박근혜 지지율이 높은 네 번째 비밀. 노인층의 높은 이유. 이분들은 대부분 KBS 뉴스만 봐요. 예. KBS 9시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KBS 9시 뉴스의 특징이 뭐냐? 예. KBS 9시 뉴스의 특징이 뭐냐? 박근혜 비판을 전혀 안 한다는 거야. 박근혜가 뭐 잘못했는지 안 가르쳐줘. 절대. 그러니까 이분들은 박근혜가 진짜 잘하는 줄 알아. 그게 비밀이야. 근데 이제 요즘에 KBS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텔레비전 잘 안 나오니까 유선 방송을 연결했었어. 근데 이 유선 방송에 제일 싼 거, 유선 방송 중에 제일 싼 거는 KBS, 채널A, TV조선 이런 것만 나와. 그죠? 유선 방송 중에 제일 싼 게 그 KBS, 채널A, 그러니까 뭐 KBS, MBC, SBS하고 채널A, TV조선, YTN 이런 거밖에 안 나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노인분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있다 없다? 없어. 노인들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이 노인들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노인분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의 문제야. 예. 우리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비판적인 여론들을 접하고 비판적인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지만 노인분들은 유선전화로 여론조사 받고 있는 노인분들이 KBS와 종편만 본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상황을 제대로 판단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거고, 그나마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응답률이 몇 프로? 5%, 6%짜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 지지율은 5% 미만이다. 아니, 여러분 진짜 주변에 보세요. 네.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나 박근혜 지지한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요즘에 학교나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한테서 박근혜 지지한다는 말 가까이서 들어본 분 계세요? 없어요. 지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지금 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박근혜 열혈 지지자들도 지지한단 말을 못해. 예. 박근혜, 지난 대선이나 총선 때 박근혜 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지금은 이 상황을 보면서 박근혜 지지한단 말 입 밖에 못 내요. 아는 사람들 앞에서 쪽팔려가지고 차마 지지한단 말을 못한 상황이야. 예. 그게 왜 그러냐.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맨 처음에 이 사건 터지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번 사고는 선장과 승무원만의 잘못이 아니다. 선장과 승무원만의 잘못이 아니라 회사와 정부의 공동 책임이다. 그 얘기할 때
막 박근혜 지지자들 와갖고 첫날 둘째 날 나한테 쌍욕했잖아요. 금요일까지. 이게 사건이 수요일에 터졌는데 4월 16일 수요일에 터졌는데 그날부터 수목금 3일 동안 나한테 쌍욕을 했어. 정부가 뭘 잘못했냐, 박근혜가 뭘 잘못했냐 그랬었어. 기억나죠 여러분도? 그런데 3일이 지나니까 금요일 밤에 그 경찰이 누굴 압수수색해? 회사를 압수수색해. 청해진 해운을 압수수색해요. 그러니까 선장과 승무원의 잘못으로 몰고 가다가 3일 만에 이게 아니다.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다. 청해진 해운의 잘못이다. 이게 밝혀져.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의 잘못은 밝혀지지 않았어. 근데 금요일 지나 토요일, 일요일 지나면서 드디어 밝혀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밝혀낸 정부의 잘못이 뭐다. 정부가 이제까지 무엇보다 그게 그날 주말이야. 20일경에 밝혀진 내용이 뭐였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에 선박의 연령을 30년으로 풀었다. 원래 20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 배를 30년으로 풀었고 그래서 이 청해진 해운의 이 욕심쟁이들이 일본에서 퇴물이 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중고배를 가져다가 개조해서 쓰게 된 거다. 그게 밝혀져.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 중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선박 안전을 풀었다. 그러니까 이명박이 선박의 연령 제한을 풀었어.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선박 안전점검 규제를 풀었다는 것도 밝혀져. 그 다음에 그 안전행정부에서 이번에 전혀 재난대책을 못했다라는 게 밝혀지고 우왕좌왕하면서 생존자 숫자도 제대로 못했다는 모든 게 다 밝혀지기 시작을 한 거야. 그죠? 그러다가 그 두 번째 주 주말에 가서 뭐가 밝혀져? 그 배후 도대체 왜 정부가 이따위로 말도 안 되는 그 허가를 내줬을까? 청해진 해운에게. 그래서 밝혀진 게 뭐야? 한국성급, 해운조합 이런 게 밝혀져. 그 다음 주에 밝혀진 게 뭐예요? 이 도대체 해경이 왜 언딘이라는 회사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실제로 구조활동을 방해했는가? 구조활동을 방해했다는 많은 증언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 구조활동을 방해했다는 많은 증언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럼 도대체 해경과 언딘의 관계가 뭐야? 이러면서 한국해양구조협회까지 얘기가 나온 거야. 여기까지 정리가 좀 되십니까?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세월호 사건은 이 선장과 승무원만의 잘못이 아니야. 선장과 승무원만의 잘못이 아니라 선장과 승무원이 뭐다? 전혀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다. 무자격자라는 거. 조타수는 작은 배만 몰아본 사람이고 항해사도 실제로 그날 운항 지시를 내렸던 항해사도 4개월짜리 초짜야. 항해사 자격 따고 실제로 이렇게 큰 배를 항해해 본 적이 없는 초짜야. 그리고 선장은 실제로 선장실에서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잖아. 그죠? 그런데다가 뭐까지 밝혀졌어? 이 배가 원래 고장난 배였다. 처음부터 뭐가 균형을 못 잡는 배였다. 처음부터 균형을 못 잡는 배를 불법 개조를 하고 그리고 과적까지 했다. 이런 잘못들이 다 들통이 난 거 아니야. 그래서 청해진 해운의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 무자격 승무원을 태우고 그리고 과적으로 운행을 했고 그리고 처음부터 욕심사납게 고쳤는데 잘못 고쳐서 균형이 안 맞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가 허락을 받았던 이유가 뭐야? 안전하다고 승인이 난 이유 누구 때문이야? 한국선급이라는 이 나쁜 놈들이 문제였던 거야. 한국선급이라는 게 뭐냐면 박정희 때 만들어져요. 박정희 때 만들어져서 처음에는 1960년에 만들어져. 윤보선 때 만들어져서 이게 만들어질 때는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선박의 전문적인 선박을 분석을 해가지고 얘가 운행해도 되냐 안 되냐를 점검하는 괜찮은 회사였어. 근데 이게 박정희 시대에 쭉 성장을 하면서 이것들이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변질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박정희 죽고 전두환 때 이 한국선급이 독점권을 갖게 돼. 어떤 독점권을 갖게 됐냐? 모든 선박에 운항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국제선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선박은 반드시 한국 선급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 한국 선급에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이 배 선주들이 어떻게 했을까? 뇌물을 줬다는 거야. 뇌물을 주고 잘못 고쳐진 배, 문제가 있는 배를 운항허가를 따낸 거예요. 뭐도 이번에 청해진 해운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구속이 됐잖아. 한국 선급 직원이 구속됐어요. 어제 아침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 네. 어제 아침 뉴스에 의하면 한국 선급 직원 2명이 구속이 됐어. 뭘로? 청해진 해운에서 뇌물 받은 걸로. 그 뉴스 봤죠? 그죠? 예. 그 한국 선급에서 그 뇌물 받은 것 때문에 2명이 구속이 됐어. 자, 다른 말로 얘기해가지고 이 한국 선급이요. 한국 선급이 대부분 안전 운행 허가를 내준 대부분의 배에 그런 식의 거래를 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요. 자, 오늘은요. 그러면 오늘은 망치 부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야.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 것이냐. 이걸 중심으로 망치 부인이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지금 막 미친놈들이 들어와서 난동을 피우고 있으니까 잠깐 쓰레기 처리를 좀 하고 갈게요. 예. 박정희나 박근혜를 비판하면 빨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망치 부인이 바른 말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팅창 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모바일은요, 화면을 딱 터치하면 아래로 이렇게 채팅이 막 나오고 옆에 보면 동그라미에 이렇게 V 체크 모양, V자로, 예, 체크 표시가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 채팅창이 사라집니다. 네. 마음에 안 드는 채팅 있으시면요, 채팅창을 끄시면 돼요. 네. 자, 우선 제가 오늘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몇 가지 영상 보고 갈게요. 예. 세월호 참사 18일째인 5월 3일 서울 홍대 입구역. 검은 옷을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국화꽃을 들고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대학생 용혜인 씨가 제안한 침묵 행진입니다.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 번째 열렸습니다. 이날 침묵 행진에는 시민 300여 명이 같이 했습니다. 아직도 70여 명의 실종자가 그 차가운 바닷속에서, 뱃속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망자와 실종자를 만들었던 딱 한마디,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진 시민들이 두 손을 모아 들고 있는 피켓의 문구, 가만히 있으라. 선실에서 대기하고 있으라는 세월호 안내방송만을 믿고 구명조끼를 입은 채 선실에서 있었던 단원고 학생들. 결국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았던 비극적인 상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홍대 입구 일대를 1시간가량 행진했습니다. 이후 행렬은 명동까지 이어졌습니다. 길을 오가던 시민들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침묵 행진의 뜻을 같이 합니다. 명동에서는 유독 어린 학생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습니다. 안산 단원고 학생 또래의 10대 고등학생들입니다. 18살이다 보니까 어른들하고는 되게 생각이 달라요. 저희가 같은 나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대신 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시스템 아래서는 언젠간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들은 자기에 대해 많은 결정권이 없잖아요. 투표권도 없고. 그런데 그런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희생되었는데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큰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뭘 하고 있나. 용혜인 씨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자유 게시판에 우리 가만히 있어도 괜찮을까요?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잘못된 우리 사회에 대한 반성을 담은 침묵 행진을 제안하는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올린 다음 날 청와대 측은 글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지랄. 하지만 청와대 측이 문제 삼은 개인정보는 시민들에게 침묵행진 참여를 제안하며 남긴 용 씨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였습니다. 좀 황당했고요. 개인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가 된 건데 선뜻 납득이 되지는 않는 이유였고. 용혜인 씨는 5월 1일 다시 같은 내용의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고 이틀 후인 5월 3일 홍대와 명동 일대에서는 각각 300여 명의 시민들이 침묵행진에 동참했습니다. 중학생부터 5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했습니다. 이날 침묵행진 참가자들은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돼 있는 서울광장까지 행진했습니다. 합동분향소에는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조문객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침묵행진의 제안자인 용혜인 씨는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전교육에는 1년 동안 50만 원의 돈을 썼지만 접대비에 6천만 원을 쓰고 그리고 그 광고비에 2억이 넘는 돈을 쓰고 지금 이게 사고가 나고 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고가 없이도 돈이 생명보다 먼저인 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8일째. 이미 언론에서는 세월호 관련 보도가 줄고 있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 없이 이대로 우리 일상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 삶의 현장으로 가면 잊혀지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들의 일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고 저는 잊혀질까 봐 더 두려워요. 이 일이 주는 한국의 대한민국 공동체에 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 기다리면 기다렸지. 다른 분들은 막 초조해서 수시로 막 가서 보고 남의 얘기를 보고 오고 하는데 저는 그럴 용기가 없어요. 이게. 우리 아들의 그 마지막 모습이 그 이쁜 모습인데 만약에 어떤 손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그게 끔찍하거든. 한방병원에 예약을 해놨었어요. 애 데리고 와서 좀 보약 좀 먹이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놈은 또 시험 끝나고 그때 가자 그래서 또 이제 예약을 취소하고 그랬던 건데 뭐 그런 거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제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한번 못한 게 두고두고 그건 한이 될 것 같아요. 힘든 게 더 미안해서 따뜻한 물보다는 그냥 좀 따뜻한 물도 많이 피하고 있어요. 너무 따뜻하면 애가 더 미안하니까. 얘는 지금 천대서 자고 있는데 엄마도 더 미안한 것 같고 그냥 옷도 안 갈아입으면 어때요? 좀 벌레가 좀 있으면 어때요? 바닷가인데 그냥 이제 바닥에 있는 벌레도 못 죽일 것 같아요. 어른들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같이 있으면 나도 똑똑한 사람 되고 나도 빽이 있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는 어른들 세상이 싫고 그 쩡알쩡알 되던 애들이 많이 그리워요. 내가 해보지도 못한 게 제일 무서운 게 얘기 장례 치를 거.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부모님 것도 아직 해보지도 않은데 제가 겪는 지금 제일 무서운 거는 그거예요. 얘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까? 그 장례를 잘 해줄 수 있을까?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도 누가 나오면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손을 모으게 돼요. 왜냐면 그게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종교도 안 다니지만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와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눈이 안 보이고 코가 하나 없으면 어때? 그냥 와주기만 한다면 이제는 그런 심정이에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감사원이 안전정보와 자기전에 관련된 부모님께서 우리들의 아이의 실제 모습을 오늘 올라온 우리들의 아이들 얼굴을 보시고 올라가십시오. 그래야만이 상황이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를 하십니다. 매일 이것도 매일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올라가시기 전에 저희들은 약속을 한 가지만 해주시고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약속하십시오.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일정이 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그 말 한마디도 못 해주십니까? 5, 6집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 자고 이제 다 가고 저희만 남았는데 되게 기뻐했어요. 정말 기쁘다고 손을 잡아주고 제가 방방 뛰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냐고, 나 없을 때 어떻게 됐냐고. 잠깐 자리를 못 드는 게 누구 애가 오면 반가워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저희만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불만 켜놔요. 밤새 불만 켜놓고 자요. 왜냐면 그게 화나다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집이 있어야지 얘가 오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 집이 됐어요.
저희도 내려올 때는 엄청 좀 조심스러웠어요. 저희는 찾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또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와서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민감했는데 막상 이렇게 이제 이쪽에 이제 대표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좀 같이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그래, 좀 계속 신경 좀 써달라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더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아직 못 찾은 애들 때문에. 근데 바다를 보면 금방 올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살아가지고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썸물 민물이 있잖아요. 그냥은 안 가잖아요. 우리한테 애를 대다주고 갈 것 같아요. 바다는 언젠가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바다면 파도가 쓰면 더 좋아요. 그 쓸려오지 않을까 나한테 엄마하고 오지 않을까. 얘가 빨리 와서 엄마 소원은 그냥 한 번만 같이 잤으면 좋겠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지금 빨리 돌아와서 그냥 집에 데리고 가서 한 번만 잤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는 지금은 저 소원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네 건성을 하는 거잖아요. 누구네 살려가서 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네 건성을 하는 거잖아요. 누구네도 못 건성이냐고요. 대한민국 이래요? 선진국이래네요. 아, 잘생겼어. 막말로 얘기해서 정부에서 빨리 대응만 해줬으면 애들 다 살릴 수 있었다고요. 아, 나 진짜 어떻게 살아,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아. 내가 뛰어들고 싶은 심정이 어딨지. 자식이 저기 있는데 무슨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몇 번 나가갔지만 진짜 거기서 진짜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 진짜 굴뚝 같아요. 자식을 바로 앞에다 두고도 그래 우리가 거지냐고. 거지가 동냥하듯이 해달라 그래 잘한 척하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전문가들이 학부형들이 뭘 하냐고 이 개새끼들아 진짜. 나 진짜 지금 어디를 갔는지도 모른다고. 우리 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지금. 나한테 어떻게 말하고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도대체. 죄송합니다. 저기 의원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주무셔야 되는데 우리 검안실에 슬픈 유족분들이 다 슬픈 상태 슬프신 분들이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저 위에 올라가 계시면 여기 좀 위로 하고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저쪽에서 포토라인을 형성하고 있겠습니다. 예, 저 위쪽으로 좀 가주십시오. 여기 너무 소란스러워 예. 실례되니까. 금을 채야 되는데 이제 작전지역이 비료되다 보니까 거기에 해경에서 협조가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지금 금은 없습니다. 지금 부산에 꽤 3일 전에 와가지고 10일 전부터 그거 채야 되는데 유족들 때문에 그게 그럼 건물을 치시러 오신 거예요? 또 상의하러 왔어요. 금을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밑에 바닥까지 다 하고 그래가 준비 다 됐는데 지금 어렵네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여하튼 건물을 내가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건물은 지원할 수 있는데 그 건물 치는 작업이 지금 원활하게 협조가 잘 안 된다. 아니죠. 설치를 해주고 안 해주고가 그거 안 합니다. 지금. 예. 근데 이게 절대 좀
언론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는 터무니없이 뭐 엄지가 듣고 이런 이야기도 하면 안 돼요. 지금 전부 다 자제를 좀 하시고 전부 다 빨리 수습해야 되는데 지금 몇만 명이 지금 이 국가적인 마비입니다. 지금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이제 유실 방지입니다. 지금 구조가 목적이 우선 최고 목적이 유실 방지거든요. 절대 그러면 저 방송도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자세히 좀 들어주세요. 제가 아니 됐습니다. 이제 지금 안 예,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무슨 말씀 드리겠습니까? 방금 이 만났던 이 단원고 그 학생 어머니는 살려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시신만 건져달라는 건데 국가가 그것도 못해주냐 그렇게 하소연하셨고요. 아까 체육관에서도 가족들이 이제 주로 하신 말씀이 오히려 지금 시신을 이렇게 찾은 것을 가족들 다행이라고 말하고 또 옆에서 다른 가족들 축하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해서도 떠나가는 분들은 먼저 우리 아이 먼저 찾아서 떠나서 미안하다 그렇게 인사하고 떠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남은 이 가족들이 자꾸 이제 줄어드니까 또 그런 구조나 또 시신 수습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좀 노력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 많이들 하시네요. 우리가 초기에 정말 대응이 부실해서 우리 눈앞에서 뻔히 지켜보는 가운데 침몰한 그 뱃속에 있는 우리 그 많은 아이들 우리가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이제 가족들의 어떤 마지막 어떤 희망, 기대 그것만큼은 우리가 무슨 노력을 다해서라도 꼭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고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시듯이 정말 이런 안전과 재난 관리에 대해서 정부가 총체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또 무책임한 그런 우리 맨 얼굴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만 침몰한 것이 아니라 세월호와 함께 대한민국의 어떤 국격이 침몰하고 또 정부에 대한 신뢰까지 다 함께 침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문제점들 또 책임들 앞으로 이제 제대로 규명도 하고 또 추궁할 것은 추궁하는 것이 야당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구조 또는 이 바닷속에 있는 우리 아이들 건져내는 일 그것에 우리가 전념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이 일이 이제 마쳐지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제대로 원인 규명하고 또 책임 추궁하는 일들 그리고 이제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일 야당이 앞장서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계속 자기네가 컨트롤 타워 아니다라고 발표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상당히 부족한 수준의 사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것을 받아주는 그런 양상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국민들 반발이 심한데 사고 초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야당이 보여줬던 그 모습이 이 국민들 기대에 크게 못 미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져보면 이 사고 자체 또 이 사고 이후에 우리가 구조에 보였던 무능한 모습들 거기에 뭐 야당도 함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그런 죄스러움 때문에 또 국민들 앞에 아주 조심스럽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이 구조 또 아이들 건져내는 것 이 일이 조금 우선이고 그 일에 전념할 때다라는 생각으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뭐 아까 뭐 그런 비판도 저희가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번 일에 대해서 제대로 그 원인을 가려내는 것 이것은 뭐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뭐 그 일에 뭐 결코 소홀함이 없을 것입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이 조금 전에 거국 중립내각과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1인 성명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또 도올 김용옥 선생이 뭔가 조선의 창공이 원혼의 피눈물로 물들어 잿빛 같은 암흑을 드리우고 온 생명의 분노가 여러같이 치솟아 암흑의 장막을 불태울 때 원망조차 잊어버린 순결한 여린 홀령들은 신단수의 하늘에서 소리친다. 엄마, 아빠, 홍익인간의 천부인은 어디로 사라졌나요? 1950년 6월 25일 국민 전체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었던 이승만은 새벽부터 전쟁 발발의 소식을 듣고 우선 자기 혼자 도망갈 생각부터 했다. 26일 아침 8시 신성모 국방장관이 방송에 나와 국군이 인민군을 물리치고 북진 중에 있다는 담화를 발표한다. 그런데 27일 새벽부터 비상국무회의가 열렸지만 이승만은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고 열차편으로 이미 몰래 서울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대전 도피에 관해 강요는 물론 국회의원 하물며 육군본부에까지도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승만은 대전에 도착하자마자 곧 특별 담화를 녹음한다. 27일 오후 9시부터 서울중앙방송국에서 전파를 타고 전 국민에게 전달되었다. 우리 국군이 용감하게 적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국민과 공무원은 정보 발표를 믿고 동요하지 마십시오. 나 대통령 본인도 서울을 떠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서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생 거짓말이었다. 이날 정운국 장교의 말만 믿은 모윤숙은 밤늦게까지 가두 선전 방송을 하고 다녔다. 이승만의 파렴치한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8일 새벽 2시 30분 아무 예고도 없이 한강대교를 폭파시켜버렸다. 사전 통보나 통제가 없었기에 50대 이상의 차량이 물에 빠지고 그 다리를 건너가던 시민 500여 명이 폭사하였다. 군사 전략적으로 볼 때도 이것은 터무니없는 실수였다. 서부 전선에 배치되었던 우리 국군이 퇴로를 차단당하고 와해, 희생된 것이다. 이승만은
7월 1일 대전에서 또다시 도망갈 때에도 목포로 가서 부산으로 배를 타고 갔다. 경부 가도가 이미 위험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승만은 전 서울 시민을 서울에 가두어 놓고 자기 혼자만 살 생각을 했다. 그리고 9.28 서울 수복을 했을 때 서울에 남아 고생한 무시민들을 부역했다고 죽이고 고문하고 연좌제로 묶어놓았다. 우리는 이러한 이승만을 성스러운 통치자로 모시는 기나긴 정치사적 이념의 굴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역사의 비극적 상황이란 모든 함수가 최악의 길을 재촉하도록 협동을 한 필연 우연의 사태이기 때문에 그 인과를 단선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사태의 해결이나 반성에 크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수많은 인과 계열 중에서도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사실들이 있다. 우선 배에 관하여 정확한 구조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끝까지 남아서 승객의 안위를 책임지어야 할 선박직 승무원 15명 전원이 먼저 탈출하여 쌩쌩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이준석 선장과 1등 항해사가 탈출하면서도 학생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객실 속에서 제자리를 지킬 것을 명령하였고 그것을 계속 강요하였다는 가슴 아픈 일련의 사태에 내재한다. 모든 비극은 이 하나의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사실로부터 연역되는 것이다.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다. 위기 상황에 누구든지 나 먼저 살고 보자는 본능적 움직임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승만과 이준석의 경우 도덕적 양심을 우는치 않더라도 이러한 생존 본능의 논리조차 적용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승만의 서울 탈출이나 이준석의 세월호 탈출은 전혀 시민 승객의 탈출과 충돌을 일으키는 사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서울을 빠져나오면서도 서울 시민들에게 탈출을 권고할 수 있었고 이준석은 세월호를 빠져나오면서도 승객들에게 같이 탈출하자는 얘기를 할 수 있었다. 아니 해야만 했다. 자신의 탈출이 학생들의 탈출로 인하여 저지되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본 토호쿠 지진 때도 미야기 농고의 학생들은 다급한 상황에서도 소, 돼지, 축사의 문을 열어주고 피신했다. 하물며 인간이랴. 이것은 이승만과 이준석의 DNA 심층 구조 속에까지 사람은 존엄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와 관리의 수단일 뿐이라고 하는 비인성적 무책임한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 이들이 생각하는 코스모스는 다중의 죽음이다. 죽음의 질서인 것이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태가 아니라 우리 민족사의 구조적 사태인 것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도 선조는 대책 없이 먼저 도망을 쳤다. 사실 왜군은 이순신에게 해로를 차단당해 보급이 끊겼기 때문에 식량이 없었고 지쳐 있었다. 서울은 한강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다. 그리고 당시 서울에는 화약이 27,000근이나 저장되어 있었다. 한강의 대형 수송배들과 지형을 활용하고 강북 강변에 군사를 배치하여 대처했더라면 왜군의 도강을 쉽사리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선조는 가마를 메어줄 사람도 없어 우중의 말을 타고 쫄쫄이 비 맞고 굶으면서 북상에 북상을 거듭했다. 그러면서 이승만처럼 자기가 건넌 임진강변의 건물과 배는 다 태워버렸다. 한번 생각해보라. 그가 의주까지 도망갈 때 그의 말을 이끌었던 말단관리 리마와 임난을 승리로 이끈 불세출의 영웅 이순신 장군의 두 사람의 공헌을 평가할 때 누굴 더
높게 평점했을까? 외란이 끝나고 전체 훈공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선조는 이순신이 일적추의 목도 베지 못했고 일적진도 함락시키지 못했다고 쌩 거짓말을 하면서 외란을 토평한 것은 오로지 자기가 의주에서 요청하여 온 천병 덕분이라고 말한다. 선조의 의식 속에서는 이순신이나 외적과 피 흘리며 싸운 의병들보다 자기 말머리꾼이 더 위대한 것이다. 호성, 선무, 청란, 삼공신, 도감의궤에 의거한 것임. 지금 전 국민의 애간장을 끓게 만드는 것은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최초의 시각으로부터 적게는 20분, 넉넉하게는 2시간 정도 충분히 사태 해결을 위한 구명결단의 여백이 있었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 최초 절명의 황금시간에 아무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 언론은 부정확한 보도로 사태를 흐리게 했을 뿐 아니라 모든 관련된 국가행정부서의 사람들은 혼선을 빚기만 하는 다양한 대책본부를 꾸리기만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황금시간을 허송했고 또 거짓말만 남발했으며 그 사건 현장에 당도한 그 어느 누구도 학생들이 애처롭게 죽어간다는 것을 이 끔찍한 사실을 목도하면서도 주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이순신이 좌수사로서 당시 세태의 관행에 역행하여 임난 직전에 수군과 화포와 전술과 전함을 정렬해 놓았다는 이 사실은 오로지 그의 독자적 판단에 의거한 것이다. 이러한 이순신에게 선조는 원균의 모함을 빌미로 종적죄를 씌워 서울로 끌어올리자마자 심한 고문을 가했다. 삼도 수군 통제사로서 5년 동안 나라를 구한 명장을 함부로 나북한 것이다. 이순신은 노량해전에서 전사할 때까지도 그 지독했던 고문의 후유증에 시달렸다. 우리 역사는 구조적으로 책임을 질 줄 아는 결단의 인물을 키우지 않았다. 호골이란 성군 문왕의 다스림이 없이도 태어난다고 맹자가 말한 그 리더십의 주인공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 오로지 민중의 직감적 판단 속에서만 우리 사회의 정의는 지켜져 내려온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가 총체적 부실 속에서 결정권자가 부재한 상태로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총체적 부실의 주체는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이다.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의 구조적 죄악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모두 박근혜 본인에게 돌아간다. 세월호 참변의 전 과정을 직접적으로 총괄한 사람은 박근혜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의 정부의 사람과 이념, 그 모든 것이 박근혜가 창조한 것이다. 그만큼 통치의 정점은 국가의 안위에 막중한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진심 어린 전면적인 사과의 한마디도 없었다. 과거의 황제인 한나라의 문제조차 불상사가 일어날 때마다 거느리고 있는 신하를 탓하지 않고 자기가 국민 앞에 직접 사죄했다. 맹자는 통치자가 진정 생도의 원리를 가지고 다스리면 죽는 사람도 죽음을 원망치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사도의 원리로서 죽음의 길의 원리로서 생사람까지 죽이고 있다. 이 불상사는 99.99%의 대중을 희생시켜 0.01%의 부귀 권세가들을 봉양하려는 이명박 정부 이래의 줄기찬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기조가 교육,
경제, 정치, 행정, 법률, 문화 전반에 끼친 영향이 만들어낸 것이다. 세월호의 실소유주 유병언은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승객을 짐짝화한 것이다. 유병언은 종교적 허세를 빙자하여 선량한 시민을 폭압하며 폭리를 취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사회의 주류 언론들이 이 기회에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 소재가 있는 모든 행정조직 또 세모, 청해진과 같은 음흉한 범죄기관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과격한 주장을 펴지만 이것은 사태의 본질적 해결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박근혜에게 무소불위의 과거 독재자가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해주는 것이다. 박근혜와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태를 활용하여 도덕적 제스처에 칼자루를 휘두르기만 하면 목전의 선거에서 승리를 구가할 수 있다는 계산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광렬적 선교사 김선일 사건 때 박근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며 국민 한 사람을 못 지켜낸 그러한 정부에 대하여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다는 논조의 말을 한 적이 있다. 나 돌은 선포한다. 박근혜 그대의 대통령 자격이야말로 근본적인 회의의 대상이다. 그대가 설사 대통령의 직책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허명이다. 그대의 대통령이라는 명분은 오로지 선거라는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것인데 그 정당화의 법률적 근거인 선거 자체가 불법 선거였다는 것은 이미 명백한 사실로서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다.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그대에게 대통령 사직의 권고를 한 바 있다. 트위터상에 올라오는 어린 학생들의 문구를 보라. 그 속에 이 시대의 진실을 말해주는 항변의 언사들이 많다. 국민들이여 더 이상 애도만 하지 말라. 의기소침하여 경건한 몸가짐에만 머물지 말라. 국민들이여 분노하라. 거리로 뛰쳐나와라. 정의로운 발언을 서슴지 말라. 박근혜여, 그대가 진실로 이 시대의 민족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차마 여의치 못하다고 한다면 정책의 근원적인 기조를 바꾸고 거국적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여 그대의 허명화된 카리스마를 축소하고 개방적 권력 형태를 만들며 주변의 어리석은 유신 잔당들을 척결해야 한다. 그들은 통치 능력이 부재한 과거의 유물이라는 사실이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대의 양신은 민족이다. 부자만 옹호하는 현 정부의 가치관이 빚어낸 부패와 무능, 협잡과 유착의 고리들이 우리 사회를 휘덮어 악취를 풍기고 있다. 대통령의 사과는 언변이나 몸짓, 슬픔을 가장하는 표정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의 시스템과 가치관을 근원적으로 변혁하는 것이다. 정치란 다양한 요소들이 합생하여 새로움을 창출하는 과정이다. 그대는 결코 우리 사회의 새로운 기풍을 창조하지 못했다. 규제를 왜 푸는가? 그대의 규제 풀음은 가진 자를 위한 것이다. 그대가 풀어야 할 규제는 사상 통제의 규제이며 언론의 규제이다. 유통을 장악하고 골목 상권까지 독점하는 모든 대자본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라. 중소자영업자들의 생활세계를 보호하라. 이것이야말로 민중의 갈망이다. 언론을 바로 세워라.
그대는 국가 개조를 말했다. 그러나 그대가 중심이 된 국가 개조는 악순환만 초래한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의 근원적 변화는 그대의 시녀가 되어버린 검찰이나 행정체계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원칙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창출한 새로운 기관에 의하여, 다시 말해서 국민이 주체가 되어 국민 스스로의 미래를 개혁해 나가는 과정을 그대가 적극 도와주는 그런 변화이어야 한다. 동무 이재만은 말했다. 투연질릉 이상의 대환이 없고 호연 낙선 이상의 대약이 없다. 맹자는 호선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천하를 다스리기에 넉넉함이 있다 했다. 호선이란 낭문고원이다. 쓴 말을 듣기를 사랑한다는 뜻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애타게 챙겨주며 질서를 지킨 단원의 학생들, 그들을 보호하며 목숨을 던진 선생님들, 선박직이 아닌 헌신적 승무원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하고 팽목항 소나무에 목을 메어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처성에서도 선생을 할까? 라는 유서를 남기고 선비답게 자결하신 강민규 교감님. 우리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민족의 도덕성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민족 구원의 빗줄기는 있다. 세월호 희생자 302명은 살아있다. 이분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네요. 예. 방금 말씀하신 도월 선생님 모르시는 사람도 있어요? 예. 이분이 누구냐 하면, 그러니까 소위 우리나라에서 동양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예. 동양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동양학이 뭐냐 하면, 소위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과거의 사상, 그래서 이제 뭐 공자, 맹자, 노자, 장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비자를 비롯해서 이 제자백가 사상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제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예, 제자백가 사상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근데 이제 이분이 원래 처음 전공은 신학대학을 들어갔었을 거예요. 고대? 예. 고대 신학대학을 들어갔다가 그만두고 유학을 가서 미생물학이었나? 신학도 했어. 신학. 예. 이게 원래 기독교 공부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유학을 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위 이제 이 제자백가 사상을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나중에 우리나라에 돌아와갖고 한의사 시험도 봤어. 한의학 공부도 하고,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신 분이고, 네. 이분이 고대 동양학 교수를 했죠. 고대 동양학 교수를 하고, 원광대에서 한의학을 공부하고, 하여튼 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한 일종의 기인이야. 근데 이제 이분이 뭘로 유명했냐 하면, 내 기억에 2004년부터 2004년경?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로 기억나는데, 그 당시에 이제 EBS 특강을 했어요. 도올 강의라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소위 뭐 공자의 사상, 맹자의 사상, 뭐 노자, 장자의 사상 이런 것들을 막 끄집어내. 한비자의 사상, 뭐 손자의 병법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현 시대를 바라보는, 현 시대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을 하셨던 분이야. 그래서 이제 되게 유명했던 분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이 우리나라 동양학 전문가들이 막 비판을 했어. 그러자 중앙일보니 뭐니 이런 이제 소위 조중동에서 막 이 도올 김용옥 교수를 비판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실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김용옥 교수가 뭐라 그랬냐? 그 전문가 이름이 뭔지 대라. 우리나라에서 동양학에 대한 연구를 나보다 더 많이 한 사람 내가 한 명도 모르니까 그 소위 내 주장, 내 이론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는 그 전문가 이름을 대라. 대라 그랬어. 그러자 그다음부터 비판이 싹 사라졌어. 소위 전문가의 이름을 팔아 이 김용옥 선생을 비판하려고 했다가 그 언론사들더러 우리나라에서 나보다 더 동양학 많이 공부한 게 누군지 나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다 무찔러버린 그런 분이시고, 이분이 굉장히 되게 코믹하게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걸 막 따라서 개그맨들이 패러디까지 할 만큼 지금부터 하여튼 뭐 10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었어요. 네, 되게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구성애 선생님이랑 도올 선생님이 거의 비슷한 시기야. 구성애 선생님이나 도올 선생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소위 대중매체에 나와서 강의도 하고, 예, 그랬던 시절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벌써 참 오래된 걸로 느껴지는데, 지금부터 한 7년 이전에는, 지금부터 한 10년 이전만 돼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들을 만한 시사 방송들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저렇게 내용 있는 사람들이 대중 강연을 재밌게 해서 그 국민들의 머리를 깨주려고 되게 노력했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논어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일신, 우일신. 일신, 우일신이라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때 아마 내가 저 도올강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 혹시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 봤어요?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논어의 핵심을 두 글자로 표현하는 게 나와. 논어의 맨 마지막 그 핵심을 두 글자로 표현해라. 그래서 이제 남녀 주인공이 마지막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겨루면서 여자 주인공은 친민이라 쓰고 남자 주인공은 신민이라 써서 그날의 장원은 남자 주인공이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날마다 백성을 새롭게 하라. 그 말은 뭐냐? 백성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야. 백성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서 백성들을 깨어있게 해라. 그 얘기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 그러면 신민이라는 말은 어떤 말의 정반대일까? 신민. 백성들을 날마다 새로운 지식으로 깨어나게 하라는 그 신민이란 말은 새로운 신, 백성민. 뭐하고 반대말? 정확했어요. 우민. 우민화 정책과 반대말인 거야. 이 신민이란 말은 우민화 정책과 정반대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소위 아까 어떤 사람이 공자를 없애야 돼, 유학을 없애야 돼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뭘 잘못 이해하냐면 유교 사상은 무조건 충효를 강조한다고 아이들한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임금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무조건 찍소리도 못하는 걸 충이라고 가르치잖아. 근데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가르침.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이 공자와 맹자가 이야기했던 왕도 정치란 왕이 도에 따라 정치하는 건데, 그럼 그 도는 뭐냐? 신하에게 현명한 신하를 가까이 두고 항상 자문을 구해서 정치하는 거. 그래서 그 왕도 정치의 핵심은 뭐냐? 임금이 모든 나라의 주권을 혼자 행사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 법도를 두고 법도에 따라 지배하면서 통치하면서 그 법을 집행하는 건 재상이 하는 거야. 재상을 두고 재상이 법에 따라 나라를 운영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상소라는 거 들어봤죠? 상소가 뭐냐? 소위 벼슬을 하지 않는 선비들이 왕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비판 글을 보내는 거야. 그게 상소야. 이 유학이라는 소위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왕도 정치는 절대 임금을 비판하지 않고 무조건 충성하는 그게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에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 개새끼들 그 뉴라이트에서 만든 얘기인데 실제로 공자의 사상은 맹자의 사상은 그 왕도 정치는 실제로 그런 내용이었어. 왕의 정책에 대해서 선비들이 비판하는 상소를 막 보내면 어떻게 해? 왕이 정책을 폐지했어요. 왕이 상소가 빗발치면 이게 여론이다. 그래서 조선의 왕은요 독재자가 아니었어요. 예, 조선의 왕은 독재자가 아니었고 조선에서 누구 사형을 시키려면 삼심을 받아야 돼. 살인죄다. 삼심을 해야 돼. 고을 사또가 한번 심판하고 그 다음에 관찰사한테 보내고 관찰사가 봐서 얘가 살인죄가 분명하다. 그럼 중앙정부를 보내서 철저히 법전에 따라 이게 처벌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문 있잖아. 고문. 당시 고신에 대해서도 어떤 역적이나 죄를 지은 자를 고문을 해갖고 자백을 받아야 되는데 고문에도 규칙이 있었어. 며칠에 한 번, 그러니까 며칠 이상 연이어 고문할 수 없다. 뭐 뼈를 상하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고문에도 규칙이 법에 다 나와 있었어. 그게 조선이야. 그래서 조선은 법치국가였어요. 법에 따라 지배해야 됐고 왕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 균형을 맞춰서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이야. 왕이 지 뜻대로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게 조선이었어요. 그리고 이 조선이 소위 이제 이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가장 정치 체제로 안정화시켰던 유일한 나라야. 그게 조선이었어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망치부인도 어떻게 알았냐? 저 도올 선생님 강의 듣고 알았어요. 여러분들 도올 강의를 한번 찾아서 그 다시 보기를 하시면 망치부인보다 훨씬 더 그 뛰어난 내용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다 못 들었어요. 바빠서. 조금밖에 못 들었으니까 여러분은 제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대단한 강의를 하셨던 분이야.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도 임금이 선비들의 비판을 귀 기울여 들었고 선비들이 비판하면 정책 시행을 하지 않았으며 조선시대에도 왕이 잘못하면 선비들이 나서서 막 비판했던 거야. 그게 조선이고 그게 유교였어요. 유학이었어. 유학사상.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이명박 때부터 그랬어. 이명박 때부터 정권을 비판하면 2년 잡혀가야 되겠군. 아무렇지도 않게. 이 새끼들은 조선보다 못해. 조선보다 못한 새끼들이 들어와갖고 나더러 2년 잡혀가야 되겠군. 그런 얘기를 막 쓰는 거야. 조선보다 못한 놈들이야. 조선시대보다 못한 새끼들. 그럼 어느 시대?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만약에 외왕을 그놈들이 천왕이라 부르라 그랬잖아. 외왕을 비하하면 잡아다 죽이던 그 버릇. 조선의 왕은 안 그랬어요. 예. 그 외왕, 일왕을 비난하면 그 잡아다 죽이던 그런 습관으로 지금 박근혜를 섬기라고 강요하는 정말 수준 이하의 모자란 새끼들이 있어. 우리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상대해주면 관심 받고 더 크잖아. 좌우지간. 그래서 도올 선생님의 이야기는 도올은 그런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금 어저께 그 박근혜는 물러나라. 국민들은 뛰쳐나와 외쳐라. 그리고 이 정부를 비판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나도 생각이 드는 게 그래. 지금 상황은 뭐라고요? 망치부인 방송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답니다. 이 나라 언론의 실상을 알게 되었거든요. 어찌할꼬. 네, 요즘에 이제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망치부인을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 참 많아. 그 보면 이게 이제 이 세월호 같은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깨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국민들을 지금 깨우게 되고 이번에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처음 하신 분, 우리 정부가 이렇게 무능한 거 처음 하시고 우리 언론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 처음 하신 분 손. 예.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거치면서 이 정부와 언론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신 분, 그래요. 되게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세월호 때문에 들어오셨다가 망치부인 방송을 이렇게 보게 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네. 물론 우리 방송보다 더 좋은 방송이 많습니다. 뭐 JTBC 손석희 뉴스, 예, 그리고 국민TV, 또 김어준의 뭐 KFC, 뭐 뉴스타파, 팩트TV, 좋은 언론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 망치부인이랑 같이 실시간으로 토론하면서 망치부인과 함께 이제 실시간으로 채팅창을 보면서, 토론이 아니라 이 채팅창을 보면서 대화하는 거, 이제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겠죠? 네, 내용은 다른 방송에 비해 떨어지지만 채팅창에 깊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우리 방송의 힘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좀 아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대안 중심으로 가야 된다. 예, 소통, 그쵸? 소통의 힘. 네, 오늘은 우리가 좀 사건을 정리하고 대안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먼저 이제 대안으로 가기 전에 먼저 오늘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상황, 우리가 챙겨봐야 될 상황을 이야기하면, 지금 신생아 젖병, 예, 이게 지금 이제 신생아 젖병을 봤다, 잠수사가 반쯤 먹다 남은 신생아 젖병을 봤다라는 증언이 나왔고, 그게 지금 이제 경향신문이랑 몇 개 언론에서 받아서 사실로 증명이 됐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실종자 명단에 신생아가 없다는 거야. 실종자 명단에 신생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언급했는데 계속 고쳐지지 않는 게 뭐냐? 실종자 숫자야. 예. 뭐라고 지금 동영상이 있죠? 하기스 중형 4-5개월 정도, 하기스 중형 기저귀와 젖병이 발견됐다. 네. 동영상에 애기 운다고 들었다. 자, 하여튼, 무슨 동영상이에요? 동영상이 있다는 게 뭐야? 동영상이 무슨 동영상이에요? 동영상에 무슨 동영상이 있었다는 얘기인지, 지금 계속 동영상이 있어요, 라고만 쓰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동영상이 있어요라고 설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네. 2살, 4살, 제주도의 2살, 4살 가족, 소식이 없다. JTBC에서 나온 동영상, 박수현 군 동영상에, 박수현 군 동영상에 보면,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려? 그 부분이 혹시 따로 편집된 거 있나요? 애기 울어, 괜찮아. 울지마, 이런 말이 나와. 혹시 그 부분 동영상만 따로 있나요? 그거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 좀 올려주세요. 자료실에 좀 올려줘 봐봐. 자료실에 영상이 있는지. 예, 애기 울지마, 우는 거 달래는 그 동영상이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하여튼 좌우지간 무슨 얘기냐?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같이 봤던 영상 중에 나는 그 애기 울음소리를 못 들었어. 나는 같이 봤던 영상 중에 애기 울음소리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부분이, 예, 그 부분 영상이 따로 편집된 게 있는지 한번, 지금 들으신 분이 많아요?